엄마 신장 하나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11살 소연이의 절규가 병원 복도를 찢어 놓았습니다. 수술실 적색 불빛이 켜진 지 4시간째 아이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67의 노인이 41살 딸에게 신장을 주기 위해 누워있는 그곳, 의료진조차 위험하다고 만류했던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3년 전 잃어버린 딸을 기적처럼 되찾은 서연은 다시 딸을 잃으니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던 그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지금 소연이는 할머니와 엄마를 동시에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검게 일렁이고 누군가의 흐느낌 소리가 복도 끝에서 메아리쳤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평범한 아침을 먹었는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붉은 수술실 불빛 아래서 소연이는 두 손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생이막 사연극장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인생이막 사연극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동해의 재래시장은 새벽 5시부터 분주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짭짤한 바람이 좌판 위의 비닐 덮개들을 펄럭이게 했죠. 시장 한 구석 허름한 천막 아래에서 11살 소연이는 엄마가 만든 손바느질 지갑들을 정성스럽게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5개는 팔 수 있을 거예요. 소연이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좌판 뒤쪽 간이 의자에 앉아있던 소미는 한 손으로 옆구리를 짚은 채 힘겹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엄마는 조금만 쉬면 돼. 소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의 떨림을 숨길 수는 없었죠. 소연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시장 입구에서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내린 서연은 67의 나이에도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 깃을 여미며 시장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 사장님, 여기서 뭘 찾으시려고? 최 비서가 우산을 들고 따라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 대신 시장 곳곳을 훑어보았죠. 33년 전 8살 딸을 잃은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매년 4월 15일이 되면 이렇게 시장을 찾곤 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호떡 냄새, 붕어빵 장수의 흥겨운 목소리,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오늘만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시장 골목을 걸을 때 저 멀리서 소연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이 지갑 보세요.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튼튼하고 예뻐요. 서연은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연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지갑을 보여주고 있었죠. 아이의 손에 들린 작은 동전 지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서연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의 시선은 지갑 모서리에 새겨진 작은 각인에 멈췄어요. 041호. 그리고 그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공방 코드 HJ927. 서연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최 비서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죠. 이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그 작은 각인에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33년 전 딸의 8번째 생일에 선물하려고 주문했던 바로 그 지갑. 딸이 사라진 그날 함께 없어졌던 그 물건이 지금
이 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소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지갑을 만져보려 했지만 그 순간 뒤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소연이가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소미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지고 있었죠.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엄마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군가 119를 불렀고 또 다른 사람은 물을 가져왔죠. 서연도 황급히 다가가 소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아직 뛰고 있었어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최 비서, 차를 대요. 서연의 지시에 최 비서가 뛰어갔습니다. 소연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에는 아직도 동전 지갑이 쥐어져 있었죠. 서연은 그 지갑을 보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소미를 들것에 옮기는 구급대원들 사이에서 소연이는 계속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가지 마요. 제발. 서연은 소연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죠. 눈물로 젖은 그 눈동자가 왜 그렇게 낯익은지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같이 병원에 가자꾸나. 엄마는 괜찮을 거야. 소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소미의 숨소리가 가늘게 이어졌어요. 소연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아침에 자장가를 흥얼거렸어요. 늘 그러듯이 라일락 향기 맡으며 부르던 그 노래.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라일락 자장가. 그것은 서연이 어린 딸에게만 불러주던 세상에 단 둘만 아는 노래였어요. 동해중앙병원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흰 커튼 너머로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가 분주하게 오갔죠. 소연이는 대기실 의자에 웅크린 채 엄마가 있는 치료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에는 여전히 동전 지갑이 꼭 쥐어져 있었어요. 서연은 소연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41살 딸을 가진 67의 어머니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한 아이의 아픔 앞에 선 무력한 어른일 뿐이었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뭐니? 서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이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어요. 붓고 충혈된 눈이 안쓰러웠습니다. 넌 이름이 어떻게 되니? 한소연이에요. 소연이구나. 예쁜 이름이네. 서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소연이에게 건넸습니다. 라일락 자수가 놓인 하얀 손수건이었죠. 소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어요. 할머니도 가족이 아픈가요? 왜 병원에 같이 오셨어요? 소연이의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죠. 33년 전 잃어버린 딸도 가족이었고 지금 눈앞에 이 아이와 그 어머니도 어쩌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없었어요. 할머니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단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 보였거든. 그때 치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걸어 나왔죠. 소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 괜찮아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요. 만성 신부전 말기입니다. 지금까지 투석을 받아오신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것만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소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연이 아이의 손을 꼭 잡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이 대신 물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신장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순서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가족 중에 기증 의사가 있는 분이 계신다면 검사를 해볼 수 있지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저요. 제가 줄게요. 제 신장을 엄마한테 주세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넌 아직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불가능해. 그리고 내 건강도 생각해야지. 소연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의사의 가온자락을 잡으며 애원했어요. 제발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 저밖에 없어요. 아빠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오직 저뿐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33년 전 자신도 이렇게 무릎 꿇고 빌었었죠. 잃어버린 딸을 찾아달라고, 제발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서연의 말에 모두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최 비서가 황급히 말렸어요. 이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저는 건강합니다. 나이는 많지만 정기검진에서 늘 양호 판정을 받았어요. 혈액형이 맞는다면 검사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의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과는 아무 관계도 아니신데 관계가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연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죠. 할머니 왜 그러세요? 소연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있단다. 너희 엄마를 보는 순간 할머니는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일처럼. 그 순간 소연이가 들고 있던 동전 지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갑이 열리면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낡고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숨이 멎는 듯 했죠.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라일락 꽃을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 뒤로 흐릿하게 보이는 배경은 33년 전 그날 서연이 딸과 마지막으로 갔던 바로 그 시장이었습니다. 이건 엄마 어릴 때 사진이에요. 엄마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사진이죠. 8살 이전 기억은 없다고 했는데 이 사진만은 늘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최 비서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3년. 그 긴 세월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저 커튼 너머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병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하얀 시트를 비쳤습니다. 소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투석을 마친 후 얼굴에는 조금 혈색이 돌았지만 여전히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소연이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서연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미는 낯선 노인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죠. 누구세요? 소연이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그리고 소연이는 신장 기증 이야기를 어떻게 꺼낼지 망설였습니다. 서연이 침대 곁으로 다가왔어요. 소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는 듯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소미의 왼쪽 귓볼 뒤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별 모양처럼 생긴 그 점은 서연의 딸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으신가요?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미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전 8살 이전 기억이 없어요. 보호시설에서 자랐고 이름도 거기서 지어준 거예요. 서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사장님, 제가 급히 확인해 본 자료입니다. 1992년 4월 20일 동해 지역 보호시설에 신원불명 여자아이가 입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나이는 대략 8살로 추정, 이름은 장소미로 임시 등록. 소미가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연결된 링거줄 때문에 다시 누웠습니다. 어떻게 제 기록을 아시는 거죠? 대체 누구세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종이에는 빼곡히 일기가 적혀 있었어요. 1992년 4월 15일. 오늘은 우리 소미 8번째 생일. 아침부터 라일락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다. 시장에 가서 호떡을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 경찰도 사설 탐정도 모두 동원했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소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전 그냥 버려진 아이였어요. 그때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엄마가 늘 부르는 그 자장가. 라일락 향기 맡으며 잠든다는 그 노래 말이에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소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노래는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것이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새겨진 것처럼. 서연이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최 비서가 준비한 작은 재생기에 넣자 희미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부르는 라일락 자장가였습니다. 이건 내가 7살 때 녹음한 거야. 엄마 생일 선물이라고. 소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멜로디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마치 잊고 있던 꿈을 다시 꾸는 것처럼. 병실 문이 열리고 유지연 코디네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죠. 검사 일정을 잡으러 왔습니다. 먼저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격하게 반응했어요. 안 돼요. 전 모르는 사람의 장기를 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이분이 제 어머니라는 것도. 그건 말이 안 돼요. 소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일단 검사라도 받아봐요. 엄마가 죽으면 전 어떻게 해요? 소미는 딸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1살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죠.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33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찾는 걸 멈춘 적이 없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내 딸인지 아닌지보다 당신이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최 비서가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1992년 4월 16일자 지역 신문이었어요. 실종 아동을 찾는다는 광고가 일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죠. 사진 속 아이는 놀랍도록 어린 시절 소연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소미가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33년을 찾으셨다고요? 매년 4월 15일이면 그 시장에 갔어요. 혹시나 내가 돌아올까봐. 오늘도 그래서 갔던 거고. 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동해 바다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유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DNA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소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소연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정말 엄마의 엄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외할머니?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소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가족이라곤 엄마뿐이었던 아이에게 할머니라는 존재는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병원 상담실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서연과 소미, 그리고 소연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지연 코디네이터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죠.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연이는 엄마의 팔을 꼭 잡았어요. 서연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지만 목덜미에 맺힌 땀방울이 그녀의 긴장을 말해주고 있었죠. 유지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DNA 일치율 99.99%, 생물학적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순간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소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33년간 장소미로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문소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서연은 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소미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유지연이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투석 시간도 다 되었고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시간이 필요한 건 이해해요. 소연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할머니가 확정된 순간이었지만 엄마의 겁으로 기쁨을 표현할 수도 없었죠. 그날 저녁 병실로 돌아온 소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죽을 끓여왔어요. 엄마, 조금이라도 먹어요. 소연아, 엄마가 이상한 사람 같니? 소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33년을 찾아 헤맨 어머니가 나타났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도망치고 싶어 하니까. 소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이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11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성숙한 말에 소미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비서가 급히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장 여사님, 큰일입니다. 이사장님이 쓰러지셨어요. 소미와 소연이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최 비서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제 검사 후 집에 가셨는데 새벽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다가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소미는 망설임 없이 휠체어에 올라탔습니다. 소연이가 휠체어를 밀었어요. 응급실로 가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죠. 응급실 처치실 앞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급성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소미가 처치실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연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어요. 평생 그리워했을 딸을 찾았지만 그 딸에게 거부당한 충격이 너무 컸던 겁니다. 제 때문이에요. 소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힘겹게 손짓을 했어요. 간호사가 문을 열어주자 소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서연이 산소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급했어.
33년을 기다렸으면서 며칠을 더 못 기다리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미도 울고 있었어요. 서로의 손을 잡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유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 다 환자시니 병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신장 이식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심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회복하겠습니다. 꼭 회복해서 내 딸을 구하겠습니다. 소미가 처음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33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손이었죠. 어머니, 소미가 작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단어였으니까요. 병실 밖에서 소연이가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작은 기도였어요. 엄마도 할머니도 모두 건강해지기를. 이제야 만난 가족이 다시 헤어지지 않기를.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병원 옥상 정원에서 소미와 서연이 나란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다 회복 중이었지만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차를 따르고 있었죠. 시장 임대료를 또 올린다고 통보가 왔어요. 소미가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어요. 얼마나? 30%요. 이번 달 안에 못 내면 나가야 해요. 그동안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다 썼고. 소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소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11살 아이의 손은 시장 일을 도우며 거칠어져 있었죠. 서연이 최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시장 건물주가 누구죠? 오상철 씨입니다.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업자예요. 서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소미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아니요. 소미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 33년을 혼자 살았어요. 갑자기 나타난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그게 너무 비겁한 것 같아서. 소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할머니가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거절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때 유지연이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장소미님의 상태가 생각보다 빨리 악화되고 있어요. 투석으로는 2개월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심장이 언제쯤 회복될까요?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그것도 순조롭게 회복된다는 전제하에요. 소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서연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른 기증자는 없나요? 소연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유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대기자 명단에는 올려놨지만 순서가 너무 밀려 있어요. 그리고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맞는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고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에 옥상의 화분들이 흔들렸어요. 저 멀리 동에 바다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죠.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해외 이식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은 들지만 얼마나 들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최 비서가 대략적인 금액을 말하자 소미가 펄쩍 뛰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 거액을 어떻게 해. 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너를 살릴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소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니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은 이미 33년 전에 멈췄어. 너를 잃은 그날부터. 서연의 말에 소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연이가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꼭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때 소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상인회 회장이었어요. 소미 씨, 큰일이야. 시장에 철거 공고가 붙었어. 재개발한다고. 소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장이 없어지면 생계수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였어요. 병든 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는 불가능했죠. 서연이 소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내 도움을 받아야 해.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연이를 위해서라도. 소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11살 아이가 짊어져야 할 무게가 너무 무거웠어요. 시장도 잃고 엄마도 잃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는 너무나 씩씩하게 버티고 있었죠. 엄마, 우리 할머니 도움 받아요. 자존심보다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해요. 소연이의 말에 소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소미가 말했습니다. 제가 건강해지면 모든 걸 갚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연습을 하고 싶어요. 33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으니까.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진 그 미소는 33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품은 표정이었어요. 퇴원날이 밝았습니다. 서연의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해 시내를 벗어나 언덕 위로 올라가자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저택이 나타났습니다. 소연이의 입이 벌어졌죠. 와, 할머니 집이 이렇게 커요? 서연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대문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서자 가정부 김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서연을 15년째 모시고 있었어요. 아가씨가 돌아오셨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김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도 서연이 딸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요. 서연이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자 소미는 숨을 삭힐 수밖에 없었어요. 분홍색 벽지에 인형들이 가득한 방. 33년 전 그대로 보존된 8살 소녀의 방이었습니다. 내 방이었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 소미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크레파스 상자가 열린 채로 놓여 있었고 침대에는 토끼 인형이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침대에서 자장가를 들으며 잠들던 기억의 파편들이. 엄마, 뭔가 기억나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 씨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하자고 하더구나. 혹시 다른 가족 중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소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가족이요? 아버지 말씀이세요?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 비서가 대신 설명했어요. 선대 회장님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보지도 못한 아버지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묘한 상실감을 안겨줬죠. 하지만 삼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촌들도. 서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병원 검사실에서 뜻밖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남동생인 문재호와 그의 아들 문준영이었어요.
재호는 50대 후반의 사업가였고 준영은 30대 초반의 의사였습니다. 누나, 정말 소미가 맞아요? 33년 만에 나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재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영도 팔짱을 낀 채 소미를 훑어봤어요. DNA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때 유지연이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다 조직 적합성이 맞지 않네요. 재호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영은 대놓고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솔직히 갑자기 나타난 사촌 누나를 위해 신장을 내놓기는 좀. 소연이가 울컥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뭘 바라고 온 줄 아세요? 그냥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준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하필 이제 나타난 거죠? 재산 때문 아니에요? 소미가 소연이를 막으며 일어섰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분노가 어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겠어요. 서연이 소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이 사람들이 나갈 거야. 서연이 동생을 돌아봤습니다. 67 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재호야, 내가 왜 평생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는지 알아? 소미를 기다렸기 때문이야. 내 전 재산은 처음부터 소미 것이었어. 재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영이 반발했어요. 고모,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뭐가 되는 거죠? 너희에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있잖아. 욕심내지 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가 준영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소미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가족과 사이가 틀어지면. 이미 틀어진 사이였어. 내가 없어진 후로 난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 그날 밤 소연이는 할머니 방에 찾아갔습니다. 서연은 앨범을 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다 엄마 사진이에요? 그래. 태어났을 때부터 8살까지. 소연이는 사진 속 어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셨네요. 지금도 사랑해. 그리고 너도. 서연이 소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소연이는 할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자신을 지켜줄 어른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든든한 일인지 처음 알았죠. 새벽 4시 소미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투석 후유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담요를 두르고 내려왔죠. 못 자니? 어머니도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멀리 수평선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새벽에 자주 깼어. 그때마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해 뜨는 걸 봤지.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소미는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가끔 꿈에서 따뜻한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어머니였을까요? 서연이 딸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소미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우리에겐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소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았어요. 나도 같이 볼래요. 세 사람은 말없이 해돋이를 바라봤습니다. 붉은 태양이 바다 위로 떠오르자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소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최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이사장님, HJ927 공방 관련 자료를 더 찾았습니다. 서연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여성이 작업대에서 지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분이 공방 주인이었던 한정임 씨입니다. 1995년에 폐업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 하는데요. 소미가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때 소연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 시장에서 봤어요. 지난달에 우리 지갑 보고 깜짝 놀라던 할머니. 모두가 소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소연이가 급하게 설명했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 같았어요. 우리 지갑 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디서 났냐고 물으셨는데 엄마가 직접 만든 거라고 하니까 그냥 가셨어요.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분을 찾아야 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최 비서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정보가 들어왔어요. 한정임 씨가 지난달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습니다. 동해 오피스텔에 단기로 머물고 계시다네요. 서연이 당장 가자고 했지만 소미의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전 투석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머니가 다녀오세요. 전 병원에 가야 해요. 같이 가자. 투석 끝나고 바로 만나러 가면 돼. 병원 투석실에서 소미가 치료를 받는 동안 서연과 소연이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엄마가 나을 수 있을까요? 꼭 낫게 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2시간 후 투석을 마친 소미와 함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한정임 선생님이신가요? HJ927 공방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문이 열렸습니다. 70대의 한정임이 서 있었어요. 소미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정말 소미 맞니? 소미가 당황했습니다. 정임이 떨리는 손으로 소미의 얼굴을 만졌어요. 몰라보겠구나. 내가 너를 보호소로 데려갔던 사람이야.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내 딸을 보호소에?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1992년 4월 15일 시장에서 미아를 발견했어요. 머리에 상처가 있고 의식이 없었죠. 병원에 데려갔는데 깨어난 아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최 비서가 부축했어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아이가 들고 있던 지갑을 보고 제가 만든 걸 알았어요. 부모를 찾아주려 했는데 아이가 계속 무서워했어요. 아빠가 때렸다고, 집에 가기 싫다고. 서연이 놀라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소미를 때린 적이 없어요. 정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아이가 너무 무서워해서 일단 보호소에 맡기고 나중에 부모를 찾으려 했는데 그 사이 제 개인 사정으로 급히 미국에 가게 됐어요. 30년이 지나서야 다시 왔는데 시장에서 우연히 그 지갑을 다시 보고 소미가 머리를 짚었습니다. 무언가 날카로운 통증이 스쳐 지나갔어요. 머리 상처, 기억이, 아니, 안 나요. 서연이 딸을 안았습니다. 정임이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건 그때 아이가 주머니에 갖고 있던 거예요. 수첩을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8살 소미가 쓴 일기였어요. 오늘은 내 생일이다. 엄마가 지갑을 사준다고 했다. 아빠는 또 늦는데 엄마랑 둘이 시장에 갈 거다.
라일락 꽃이 예쁘다.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33년 만에 찾은 진실의 조각이었어요. 한정임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집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개했어요. 소미는 휠체어에 앉아 소연이와 함께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평화로운 광경이었죠. 엄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라일락이야. 할머니가 특별히 심으신 거래. 소미가 라일락 가지를 만지자 진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흐릿한 영상이 스쳤어요. 어린 소녀가 똑같은 꽃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 그게 자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연이 쟁반에 간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직접 만든 호떡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소미가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꿀이 입안에 퍼지자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이 떠올랐어요. 누군가와 손을 잡고 시장을 걷는 장면. 하지만 그 누군가의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해외 이식 관련해서 싱가포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뇌사자 기증으로 가능한 신장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이에요? 언제 가능한가요? 다음 주에 바로 수술 가능하답니다. 비용은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소미가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1억 5천이요? 안 돼요. 그건 너무. 서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은 문제 없어. 이미 준비해뒀으니까. 소연이가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엄마가 나을 수 있대요. 드디어. 하지만 유지연이 전화로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싱가포르 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지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으면 그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공률도 70% 정도고요.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뜻밖의 방문객이었습니다. 시장 건물주 오상철이 서 있었죠. 문 이사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서연이 경계하며 그를 맞았습니다. 오상철은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어요. 시장 재개발 건 아시죠?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상철이 소미를 보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장 여사님 지갑을 오래 봐왔습니다. 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유일하게 그 지갑만은 알아보시더라고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주신 거라면서. 소미가 놀랐습니다. 저희 지갑을요? 오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장 2층에 공방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월세 없이요. 대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바느질 교실을 열어주세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미도 감격한 표정이었어요. 소연이가 오상철 아저씨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나와 소미를 반겼어요. 소미야,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그러게, 이제 곧 수술한다며? 따뜻한 정이 오가는 가운데 소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시장 사람들도 서연도 모두가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며칠 후 서연의 심장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믿기 어렵지만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 달 내에 수술 가능할 것 같아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는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주고 싶어요. 소미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서연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겠어요, 어머니.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엄마한테 신장을 주기로 했다. 무섭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된다. 할머니는 강한 분이니까 엄마도 강하고 우리 가족은 모두 강하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는 두 손을 모았어요.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가족 모두가 건강하기를. 수술 예정일 이틀 전 소미는 혼자 시장을 찾았습니다. 오상철이 마련해준 2층 공방을 둘러보러 온 거였어요. 먼지 쌓인 계단을 오르며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을 때 강렬한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8살 소녀가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거친 손이 아이의 팔을 붙잡고 있었죠. 아이는 울며 소리쳤지만 시장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밀쳐지는 순간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지는 장면까지. 소미는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기억 속 그 남자의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놀랍게도 그것은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젊은 남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낯선 사람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소미야, 어디니? 병원에서 최종 검사하러 오래. 어머니, 뭔가 기억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무슨 기억? 그날 절 데려간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바로 와. 최 비서 보낼게. 병원 상담실에 모인 세 사람 앞에서 한정임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다시 불러온 것이었죠. 사실 제가 더 알아본 게 있어요. 1992년 4월 15일 시장 주변 CCTV는 없었지만 인근 은행 감시 카메라에 한 남자가 찍혔더라고요. 최 비서가 노트북을 열어 흐릿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남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뛰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경찰 기록을 뒤져봤더니 한정임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수, 당시 25살, 문 회장님 비서실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서연이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최 비서가 부축했어요. 박진수라고요? 그 사람이 왜?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일주일 후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타살 혐의가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자살로 결론 났고요. 소미가 머리를 짚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두운 창고 같은 곳, 남자가 전화로 누군가와 격하게 다투는 소리. 이미 아이는 데려왔으니 약속한 돈을 주시오. 그리고 다른 남자가 나타나 말다툼하는 장면. 그 순간 소미는 도망쳤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던 것이었어요. 유괴였어요. 누군가 돈을 주고 저를 납치하려 했던 거예요. 서연이 오열했습니다. 33년 동안 단순 실종으로만 알았던 사건에 이런 끔찍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니. 소연이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라도 알게 됐잖아요. 엄마도 돌아왔고요. 그때 유지연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큰일입니다. 장소미님 혈액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어요. 감염 징후가 보입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이 다급히 물었어요. 수술은요? 예정대로 할 수 있나요? 감염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최소 2주는 미뤄야 해요. 소미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신장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었는데 2주를 더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요? 서연이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발 뭐든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생제를 최대 용량으로 투여하면 일주일로 단축할 수는 있지만 환자분 상태가. 그 순간 소미가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늘어져 있었어요.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응급실로 실려간 소미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가 서연을 불러 따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도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투석을 강화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67의 노인이 딸의 병실 앞에서 오열했어요. 33년 만에 찾은 딸을 또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병실 안에서 소미가 소연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입술로 겨우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가 못 일어나면. 그런 말하지 마요. 엄마는 꼭 나을 거예요. 소연이의 절규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진 소미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손등에는 온통 주사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소연이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죠. 그때 병실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이사장님 계신가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어요. 강태준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서연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강태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문재호님의 대리인입니다. 상속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생이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것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강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딸이라는 분이 정말 따님이 맞는지도 의문이고 설령 맞다 해도 33년간 부재했던 사람에게 전 재산을 상속한다는 건 부당합니다. 소연이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쁜 사람들. 엄마가 아프신데 왜 괴롭히는 거예요? 강태준은 아이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1992년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시 이사장님이 정말 아이를 제대로 돌봤는지, 혹시 방임은 아니었는지. 서연이 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 비서가 급히 뛰어들어왔어요. 이사장님, 큰일입니다. 박진수 관련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최 비서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박진수가 죽기 이틀 전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송금인은 문재호 씨예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최 비서를 바라봤어요. 재호가? 내 동생이 왜? 강태준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최 비서가 막아섰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33년 전 유괴 사건의 배우가 누군지 이제 알았으니까. 그 순간 중환자실에서 급박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갔어요. 소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위험, 에피네프린 준비.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이 쓰러질 듯 비틀거렸어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1분, 2분, 시간이 지옥처럼 흘렀죠. 심박 돌아왔습니다. 간신히 소생한 소미였지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투석을 강화하더라도 사흘을 넘기기 어려워요. 서연이 의사의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안 될까요? 감염이 있어도. 그럼 수술 중에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위험하고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문재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들 준영이 있었죠. 누나, 이제 그만하시죠. 가짜 딸 때문에 목숨까지 거시겠어요? 서연이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했구나. 33년 전
내가 내 딸을 납치시킨 거야. 재호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통장 기록? 그게 뭘 증명합니까? 박진수가 돈을 빌렸을 수도 있죠. 그때 소미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재호를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당신, 기억나요? 모두가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을 들어 재호를 가리켰어요. 창고에서 박진수와 말다툼하던 사람, 날 보고 놀란 눈빛, 당신이었어요. 재호의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준영이 아버지를 당황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아버지, 설마. 재호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가 이미 경찰을 불러놓은 상태였어요. 복도에서 경찰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도망칠 곳은 없어, 재호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3년간 가족이라 믿었던 동생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니. 경찰이 들어와 재호를 연행하려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난 단지 내 몫을 원했을 뿐이야. 아버지 재산은 내 것이어야 했어. 준영이 충격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사촌을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소연이가 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삼촌, 이제라도 우리 엄마를 도와주세요. 새벽 2시 중환자실에는 기계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소미의 심박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연행된 후 12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소연이는 병원 휴게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어요.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할머니마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는 고통이 아이를 짓눌렀습니다. 준영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코코아가 들려 있었어요. 소연아, 이거 마셔. 소연이는 고개를 들어 사촌을 바라봤습니다. 준영의 눈가도 붓고 충혈되어 있었죠. 삼촌도 괴로우시죠? 아버지가 그런 일을. 준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때 중환자실에서 급박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소연이와 준영이 달려갔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집니다. 승합제 더 올려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소미의 모습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온몸에 관과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의료진 5명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서연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67평생 종교를 갖지 않았던 그녀가 처음으로 간절히 빌고 있었죠. 제발 내 생명을 가져가도 좋으니 딸을 살려주세요. 의사가 나와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서연이 의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제 심장을 지금 떼어내도 좋아요. 이사장님도 응급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심장이 아직. 그 순간 소연이가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아이는 엄마의 침대 곁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요. 소연이의 절규가 병원 전체를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아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소연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가 늘 불러주던 자장가 기억나요? 라일락 향기 맡으며. 엄마 들려요? 소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도 유리창에 붙어 같이 불렀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의사가 급히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반응이 있어요. 미약하지만 의식이 돌아오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소미가 힘겹게 눈을 뜨며 소연이를 불렀습니다. 소연아.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소연이가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엄마가 못 일어나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안 돼. 엄마는 꼭 나을 거야. 소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끝까지 좋은 딸이 못 되어서. 서연이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소미의 창백한 뺨 위로 떨어졌어요. 아니야, 넌 최고의 딸이야. 내가 못난 엄마였어. 지켜주지 못해서. 그때 준영이 의료진을 밀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 신장을 이모에게 주겠어요. 모두가 놀라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제가 다 갚을 순 없지만 적어도 이모를 살릴 순 있어요. 저도 의사인데 위험은 알고 있습니다. 유지연이 급히 확인했습니다. 문준영 씨, 정말 진심이신가요? 네. 지금 당장 검사해 주세요. 의료진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30분 후 믿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어요. 조직 적합성이 완벽합니다. 이런 확률은. 서연이 조카를 껴안았습니다. 준영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미의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불확실했어요. 의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위험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동의하신다면 새벽에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소미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꼭 돌아와야 해. 약속해. 소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수술 2시간 전 새벽 4시에 병원은 고요했습니다. 준영은 수술 준비실에서 병원 가운으로 갈아입고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에 잠긴 동에 바다가 보였죠. 옆 준비실에서는 소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은 겨우 유지하고 있었지만 말할 힘조차 없었어요. 소연이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차가운 엄마의 손을 필사적으로 따뜻하게 하려는 듯 꼭 쥐고 있었죠. 엄마, 삼촌이 신장을 준대요. 이제 나을 거예요. 소미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을 납치하려 했던 사람의 아들이 이제 자신을 살리려 한다는 운명의 아이러니가 가슴을 저몄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은 성당에서 가져온 묵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잡아보는 묵주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최 비서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이사장님, 조금이라도 쉬셔야. 못 쉬어요. 내 딸이 저기 누워 있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33년을 기다려 찾은 딸을 또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어요. 그때 준영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서연 앞에 섰죠. 고모, 제가 이모를 꼭 살릴게요. 서연이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어요. 준영아, 너무 고맙다. 내 아버지가 한 일과 너는 다르다는 걸 알아.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순 없지만 그래도 제 아버지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서연이 조카를 안았습니다. 준영은 서연의 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의 죄와 자신의 속죄 사이에서 찢어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의료진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유지연이 마지막 설명을 했어요. 2분 동시에 수술 들어갑니다. 준영님은 건강하시니 문제 없을 거고 소미님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미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소연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아이가 엄마 얼굴에 귀를 가져다 댔어요. 소연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꼭 건강하게 나와야 해. 준영도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뒤를 돌아봤어요. 소연아, 내 엄마는 강한 분이야. 꼭 이겨낼 거야. 수술실 문이 닫히고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은 멈춘 듯 흘렀어요. 소연이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부처님, 알라신, 누구든 좋으니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서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67의 이사장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제 남은 수명을 다 드릴게요. 딸만 살려주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이는 지쳐 서연의 무릎에 기대어 있었죠. 할머니, 엄마가 깨어나면 뭘 제일 먼저 해주고 싶어요? 서연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라일락 꽃밭에 데려가고 싶구나. 내 엄마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곳이야. 엄마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 그때 수술실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서연과 소연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누가 위험한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최 비서가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서연의 다리가 풀려 있었어요. 이사장님, 침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술실의 붉은 불빛만이 망막에 새겨졌죠. 33년의 기다림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절대로. 수술 시작 4시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지만 표정을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연과 소연이가 달려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영 씨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겼고요.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의사가 소미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불길했어요. 내 딸은요? 소미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수술 중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5분간 심장이 멈췄어요. 소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이 쓰러질 듯 비틀거렸죠. 하지만 의사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고 이식된 신장도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병원 복도가 고요해졌습니다.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를 바라봤어요. 정말 살아난 거예요? 네. 아직 위험한 시기는 남았지만 최악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소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서연도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 비서가 부축했죠. 회복실로 안내받은 그들은 나란히 누워있는 소미와 준영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안색은 전보다 나아 보였어요. 소미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게 초점을 맞추더니 소연이를 바라봤어요. 소연아, 엄마. 소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던 그 손이 이제는 체온을 되찾고 있었죠. 준영도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미소를 지으려 애썼어요. 이모, 괜찮으세요? 소미가 고개를 돌려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준영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준영의 한마디에
모두가 울컥했습니다. 서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양쪽 손을 잡았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그때 병실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누군가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문재호였습니다. 수갑을 찬 채 아들을 보러 온 거였죠. 준영아. 재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영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죠.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대체 왜? 재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하다. 욕심이 날 삼켰어. 누나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게 억울했고, 하지만 변명의 여지는 없구나. 소미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33년을 가족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당신 아들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고요. 재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했어요.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준영이는 제발 미워하지 말아줘. 서연이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33년의 증오와 분노가 가슴속에서 들끓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재호야, 내가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준영이 덕분에 소미가 살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경찰이 재호를 데려갔습니다. 준영이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일주일 후 소미와 준영 모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소미의 신장 수치는 정상에 가까워졌고 준영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죠. 소연이는 매일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엄마를 돌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예전에 없던 밝은 미소가 자리 잡았어요. 엄마, 퇴원하면 뭐 하고 싶어요? 소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장 2층 공방에서 바느질 교실 열고 싶어. 그리고 가족들과 라일락 꽃밭에도 가고.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퇴원 한 달 후 시장 2층 공방이 완성됐습니다. 오상철이 약속한 대로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공간에는 재봉틀 5대와 작업대가 놓여 있었어요. 벽면에는 소미가 그동안 만든 지갑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영사이로 각인이 된 특별한 지갑이 액자에 담겨 있었죠. 개소식 날 시장 상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소미는 건강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준영도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서연이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67의 이사장은 더 이상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어요. 따뜻한 할머니의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죠. 이곳은 단순한 공방이 아닙니다. 33년의 기다림이 끝난 곳이고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 곳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소연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7순이 넘은 김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잡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배운다고. 소미가 할머니 옆에 앉아 부드럽게 도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소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누구한테 바느질 배웠어요? 소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는지도. 서연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5살 때부터 바느질에 관심이 많았어. 늘 내 옆에 앉아서 따라하곤 했지. 기억은 없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과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준영이 휠체어를 밀고 소미에게 다가왔어요. 이모, 제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요. 뭐든지 말해. 준영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구치소에서 전해달라고. 33년 전 이모가 8살 생일날 찍은 사진이래요.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젊은 서연과 남편 그리고 8살 소미가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죠. 뒷면에는 재호의 글씨가 있었어요. 미안하다. 형수님이 이 사진을 간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형님과 형수님이 가진 모든 게 부러웠고 그 욕심이 모든 걸 망쳤다.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이 사진 속 행복했던 순간만은 진짜였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서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33년 만에 보는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장에는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오상철이 준비한 떡과 음식들이 나눠졌고 사람들은 공방 개소를 축하했어요. 소미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3년을 장소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소미로 다시 태어났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녀는 서연과 소연이 그리고 준영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서로를 선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이가 엄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서연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준영도 휠체어에서 일어나 함께 포옹했어요. 넷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 공방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네 사람의 실루엣은 그 자체로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33년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1년 후 2026년 4월 15일 서연의 집 정원에는 라일락이 만개했습니다. 보라색 꽃송이들이 봄바람에 살랑거리며 진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정원 한가운데 놓인 하얀 테이블에는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소미는 건강한 혈색을 되찾았고 더 이상 투석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새로 만든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안쪽에는 특별한 각인이 새겨져 있었죠. 041호 그리고 그 아래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가. 엄마, 오늘로 정확히 1년이에요. 소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12살이 된 아이는 키도 훌쩍 컸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학교에서도 성적이 올랐고 친구들에게 할머니와 엄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곤 했죠. 준영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그는 이제 병원에서 이식 전문의로 일하고 있었어요. 신장 하나로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몸소 증명하며 기증을 망설이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죠. 오늘은 이모의 재탄생 1주년이니까 특별히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서연이 촛불을 켰습니다. 68이 된 그녀는 여전히 정정했고 무엇보다 얼굴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소미야, 소원 빌고 불 꺼야지. 소미가 눈을 감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곁에 가족이 있으니까요. 촛불을 불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최 비서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어요. 가족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네 사람이 서로를 감싸 안았습니다. 라일락 꽃을 배경으로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찰칵 소리와 함께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죠. 저녁 무렵 소미와 서연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어머니, 가끔 꿈 같아요. 이 모든 게 꿈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이지. 서연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소연이가 준영과 배드민턴을 치며 깔깔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있잖아, 소미야. 내가 33년을 기다리며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 우리에겐 아직 많은 봄날이 남아 있어. 소미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라일락 향기가 두 사람을 감쌌어요. 밤이 되자 시장 공방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어르신반 졸업식이 있었는데 모두가 소미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김할머니는 손녀에게 줄 지갑을 직접 완성했다며 자랑했죠. 소미는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소연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준영은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서연은 뜨개질을 하며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장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는 여전히 바다 냄새가 실려 있었죠. 소미가 새 지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일은 이 지갑을 들고 엄마, 딸과 함께 시장에 갈 예정이었어요. 호떡도 사 먹고 상인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33년의 공백은 채워졌고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의 웃음 속에서 주변과 공유해 주신다면 행운이 더 크게 돌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